최근 김정은의 심장이라 불리는 39호실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곳으로 해외의 자금들을 싹 쓸어 담고 있다고 하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준혁 동무, 이곳의 일은 절대 비밀이요. 가족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처음 39호실에 들어왔을 때 상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슈퍼노트는 39호실의 자부심이었죠. 미국 정부도 진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100짜리 위조 지폐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전례 없이 강화됐어요. 해외 북한 계좌들이 하나둘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어떻게든 외화를 확보하라. 실적이 없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39호실 내부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어요. 간부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죠. 제 오랜 친구인 한명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이 일이 끝없이 계속될 순 없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금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계좌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계좌 좀 보시죠. 거래 내역이 좀 특이합니다. 제 부하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좌에는 무려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돈이 39호실의 공식 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죠. 저는 즉시 한명식을 찾아갔습니다. 준혁 동무, 이건 아주 위험한 발견이야. 한명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계좌는 우리 내부에서 만든 거야. 39호실 고위층 중 누군가가 빼돌린 자금이 분명해.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말일세. 한명식은 이미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양의 최고위층 회의에서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해요. 나는 이미 보고했네. 이 자금이 39호실 내부의 특정 간부들이 빼돌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한명식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9호실 내부에서 자금을 빼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곧 사형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큰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 계좌와 관련된 거래 내역들이 39호실의 최상층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동무, 이 일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네. 더 파고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한명식의 걱정 어린 말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의 조사 사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9호실 내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곧 평양의 중앙당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최측근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48시간 내로 밝혀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갔죠. 이건 분명 내부 비리입니다. 39호실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화를 불렀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전화가 왔죠. 즉시 귀국하여 보고하라. 그 한마디.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숱한 선배들이 그렇게 불려가 사라졌으니까요. 한명식은 그날 밤 저를 호텔 바로 불렀습니다. 준혁 동무, 내가 사라지면 자네도 즉시 피하는 게 좋을 걸세. 자네 아내와 함께. 알겠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걸 알고 있던 걸까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한명식은 그날따라 보드카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늘 체제가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 거라 믿었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야말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명식은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9호실 내부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말, 이미 처형됐다는 말.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결국 저에게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한마디였어요. 즉시 귀국하여 보고하라.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제 제 차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명식처럼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간다면 저 역시 사라질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북한 체제에 충실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39호실의 고위 간부셨죠.
하지만 한 명씩의 실종과 이어지는 숙청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녀의 신념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양의 전화에는 현재 중요한 거래 중이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몇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마다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붙었고 호텔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부하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39호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북한 정권의 검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9호실 간부가 탈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거죠. 평양에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길어야 일주일. 아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39호실의 간부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시도 삼엄했죠. 저는 39호실의 모든 탈북 차단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주재원들의 동선은 실시간으로 보위부에 보고됐고 가족들은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시간이 없어요.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9호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북한의 해외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보위부의 감시 현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부부의 이름 옆에는 빨간색 표시가 떠 있었어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직 출국 금지는 걸리지 않은 상태.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상해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보위부에 보낸 출장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해는 39호실의 주요 자금 관리 거점 중 하나였기에 그럴듯한 명분이 됐죠. 하지만 실제 계획은 달랐습니다. 상해는 시작점일 뿐이었어요. 준혁 씨, 이번 거래는 정말 중요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보위부 담당자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경고였겠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수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중국 내 39호실의 정보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호텔에 보위부 요원이 상주하는지, 어떤 이동 경로가 가장 안전한지 10년간 쌓아온 내부 정보가 이제는 탈출을 위한 무기가 됐죠. 특히 주의 깊게 본 것은 라오스 국경까지의 루트였습니다. 중국 내륙을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용했던 이 루트는 이제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작은 희망이 있었죠. 윈난성 국경지대에 아직 빈틈이 있습니다. 39호실이 마약 거래에 이용하는 루트죠. 메콩강을 따라 태국까지 가는 밀항선도 아직 몇 척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윈난성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육로 루트 그리고 메콩강을 따라 태국으로 이어지는 밀항 경로까지. 그녀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야 했어요.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배 안에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 안에 특별히 개조된 공간이죠. 다행히 39호실이 불법 거래에 쓰던 경로라 안전한 편이에요. 가장 큰 고민은 자금이었습니다. 분명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의심받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죠. 다행히 39호실의 자금 관리자로서 저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제재가 강화되어 계좌 거래가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보고하고 현금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물론 이중 상당액은 탈북 비용으로 써야 했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사라진 후에야 알게 되겠죠. 옷 안에 현금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이면 항상 가던 식당에 가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탈출 계획을 점검했죠. 이번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시나요? 동료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하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가슴 한켠이 저며왔습니다. 이제 곧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아내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39호실 고위 간부의 딸답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옷들은 모두 튀지 않는 색상이었죠. 탈북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것들로만. 짐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의심받지 않을 정도만.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류 가방 하나와 작은 여행용 캐리어면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위조 여권과 선박 운송장이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조직을 통해 구했죠. 여권은 중국 공안에게 적발되지 않을 만큼 정교했고 운송장은 실제 무역회사의 것과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은 육로와 밀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었죠.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된 것 같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았지만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보이부의 출장 승인이 떨어진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시점이라 다행이었죠. 우리는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였죠. 이번 출장은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보이부 담당자의 마지막 경고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희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39호실의 고위 간부가 그것도 부부가 함께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금요일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태워왔어요. 흔적을 남길 순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보이부 요원들이겠죠.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네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 새벽 5시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베이징행 비행기는 아침 7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긴장감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아직도 있네요.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은 밤새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출장을 떠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겠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울로 뒤따라오는 차들을 확인하고 골목마다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감시자들을 경계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신뢰하고 있었나 봅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상해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계획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해에서 우리는 예정된 호텔에 체크인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니까요. 호텔 방향이 아닌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보이부가 심어뒀을지 모르는 감시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난징로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수차례 택시를 갈아탔고 마지막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지하철에서 내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탈주자가 된 거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윈난성으로 가는 기차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통 열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번에 걸쳐 열차를 갈아탔죠. 쿤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발한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박 부장님,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상해에 거래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휴대폰으로 온 부하 직원의 메시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이제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쿤밍에서 만난 브로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9호실의 불법 거래를 도왔던 사람이라 신뢰할 수 있었죠. 그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밤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국경 수비대가 낮에는 삼엄하거든요. 브로커의 말대로 우리는 해가 진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죠.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멈춰. 갑자기 들린 외침에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죠. 브로커가 건넨 봉투 안에는 두툼한 위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모른 척해주기로 했죠.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 더 위험한 구간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밀항선이 자정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이 창고에 숨어 계세요.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강가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밖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지는 않았을까? 북한의 추적조가 이미 이곳까지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죠. 자정이 되자 약속대로 밀항선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선이었지만 선실 아래에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꼬박 하루를 더 보내야 했습니다. 곧 태국 해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도생이에요. 선장의 말에 우리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갔죠. 해안까지는 200m 정도. 그 거리가 그때는 2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국의 해변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한 명씩의 실종, 평양에서 온 전화, 그리고 우리의 필사적인 도주. 이제 어디로 가죠?
아내의 질문에 저는 방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엔 난민기구 UNHCR가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다행히도 방콕의 한인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숨겨주고 UNHCR과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안전하실 겁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새로운 나라에서의 적응, 그리고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위협.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을 향한 희망 말입니다. 아직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군용기를 타고 온 저희 부부는 새벽녘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승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국정원이었습니다. 박준혁 씨,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아내와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곧바로 서울 근교의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죠. 39호실의 자금 흐름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이어지는 조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북한의 비자금 시스템과 39호실의 운영 방식을 설명해야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은 대가였으니까요. 국정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학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박 선생님, 이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담당 요원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9호실에서 수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했지만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긁을 줄 모르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3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모습은 저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저희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신들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39호실에서 일하셨다니. 한 탈북민의 말에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더 철저한 감시를 피해야 했다는 사실을. 하나원에서의 12주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아요. 하나원 선생님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온 저희에게 자유로운 표현이란 것은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온수, 끊기지 않는 전기, 밤새도록 환한 도시의 불빛. 북한의 그 어떤 간부도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풍경에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아내는 베란다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양의 상류층 아파트도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임대주택과 함께 기본적인 정착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북한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 지원도 있었고요. 매일 아침 햄버거로 식사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사회. 길거리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새벽에 굶어도 장군님 초상화부터 닦아야 했던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일궈내야 했죠.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써도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섞여 있었고 젊은이들의 은어는 아예 이해할 수 없었죠. 커피샷 추가하고 톨 사이즈로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카페에서 처음 주문을 하려다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간단한 주문 하나에도 4개의 영어 단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미로 같았고 버스 노선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2배 이상의 시간을 써야 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의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실수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자유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진열대가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무엇도 배급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 많은 과일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도 쉽게 맛보지 못하는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3바구니 가득한 과일을 보며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쉬지 않고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연락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겠죠? 아내의 이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점차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저는 한대 기업의 북한 경제 자문역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박준혁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 대표이사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39호실에서 배운 국제금융 지식은 남한의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식의 실종, 그리고 수많은 39호실 간부들의 숙청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원 담당자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39호실의 자금 세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 조직을 통해 세탁되고 있죠. 불법 무기 거래, 마약 밀매, 위조 지폐 제작,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충성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를. 39호실의 자금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사치품 구입에 주로 쓰입니다. 호화로운 요트, 외제차, 명품 시계.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죠. 20년간 39호실에서 일하며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의 비자금은 주로 중국과 홍콩의 위장 회사들을 통해 세탁되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나 마카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사치품 구입과 측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죠.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명식을 보십시오. 20년 넘게 충성했지만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명식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체제에 의해 배신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39호실 간부들이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증언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더욱 긴장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꿈을 꿉니다. 한명식,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북한의 간부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충성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리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저의 증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북한 특수부대 내 기강은 이미 형편없습니다. 그런 체제 안에서 군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저희처럼 집단으로 귀순하고자 하는 특수부대원들은 앞으로 더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엘리트 특수부대 지휘관 단체 도보귀순 중령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잔혹함을 뼈저리게 겪고 동료들과 단체로 도보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민 씨는 특수부대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 이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숨겨진 끔찍한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뜻이 맞는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도보로 귀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한 북한의 숨겨진 잔혹한 진실들이 담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중령으로 활동을 했던 박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하던 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3대가 충성해온 군사가문에서 태어났던 저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무력성 부상,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 장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됐을 뿐이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군사형제로 불린 저와 동생은 항상 저와 함께였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특수작전학부 수석 입학과 졸업, 빠른 승진까지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순탄했죠. 하지만 2019년 1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준민 동무가 훈련 도중 부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을 때 저는 곧바로 뛰쳐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동생이 죽었을 때 진행된 훈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7일째 이어진 무박 생존 훈련이라고 하더군요. 훈련병들의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식량 보급이 3일 전에 끊긴 상태였지만 훈련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안전장비와 방한복 하나 없이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사실 창고에는 신형 방한복과 안전장비가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에게 지급된 것은 여름용 낡은 전투복 한 벌 뿐이었던 거죠. 그마저도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었지만 문제는 결빙된 계곡 횡단에서 일어났습니다. 30kg가 넘는 군장을 짊어진 채 안전장비 하나 없이 얼음판 위를 건너야 했거든요. 그때 얼음이 깨지며 울린 비명소리가 계곡을 울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동생이 급류에 휩쓸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명조끼도 밧줄도 구조대도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상급자들은 정신력이 부족한 놈이라며 고함을 질렀고 동생은 칼날 같은 강물 속에서 1시간을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동생의 숨소리는 희미해졌고 점점 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동생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머니라는 한마디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대는 즉시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가족들의 품에도 닿지 못한 채 화장됐고 공식 기록에는 혹한기 훈련 중 심장마비라는 거짓말이 적혔어요. 어머니의 부검 요구는 무참히 거절됐죠. 게다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면 입 단단히 닫아라 라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상급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책임은커녕 다음 날도 훈련을 이어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갔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동생은 언제나 얼음장 밑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형,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은 3개월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훈련소 의무병이 술기운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진실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생의 진실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창고에 있던 방한복들은 상급자들이 빼돌린 것이었고 안전장비들은 시장에서 팔려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제 동생은 목숨을 잃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힘없는 말단 병사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대의 비리, 상급자들의 부패, 숨겨진 사고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러운 장교로 활동하면서 뒤에서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저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준민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마.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고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훗날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몇 달 뒤 정찰총국 제8특수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중책이 제게 맡겨졌거든요.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으니까요. 시스템의 핵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하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기회였죠. 그렇기에 부임 첫날부터 저는 완벽한 충성파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고 부대원들 앞에서는 혁명정신을 강조했죠. 하지만 모두가 떠난 밤이 되면 사무실에 홀로 남아 부대 문서들을 뒤지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어요. 물론 시작은 혼자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교훈 삼아 누구도 섣불리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치지도원 최승현을 말이죠. 제 사무실을 열자 그가 차갑게 저를 보며 서 있더군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숨겨둔 자료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최승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상태로 그를 계속 쳐다보았죠. 이후 그가 꺼낸 것은 기강왕립 조치 보안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철이었어요. 그의 전임자가 숙청되기 전 남긴 자료였죠. 문서 안에는 고위층의 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군수물자 횡령, 예산 전용, 병사 착취의 전모, 그리고 동생의 사고와 너무나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까지 모두 말입니다. 중령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승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전임자는 이 자료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합류한 사람은 의무장교 강동철이었습니다. 매일 밤 의무실에서 홀로 울었다는 그는 두꺼운 의료 기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당선급 자제들을 위한 특별 병동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있는데 일반 병사들은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가 기록한 사망자 명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여군 적격수 서지원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심야 사격장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손에는 여군들의 피 맺힌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폭력, 협박, 강제 전출까지. 신고를 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는 끔찍한 실태였죠. 저는 숨길 수 없습니다. 중령님, 그렇게 우리의 비밀 모임은 시작됐습니다. 인원도 더 늘어나 10명이 되었죠. 저희는 매주 목요일 야간 훈련이 끝난 후 지하 벙커에서 조심스레 만났습니다. 전자전 전문가 한민국이 만든 도청 방지 장치가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이었죠. 처음 5명이었던 모임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공병장교 정현수는 군사시설 비리 자료를, 수송 담당 윤철호는 물자 유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보분석관 오성민의 합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고위층의 비리를 추적해왔고 이 모든 부패의 고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민국이 개발한 전자방해 장치는 우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반경 10m 안에서는 그 어떤 도청도 불가능합니다. 한민국의 말에 우리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분야의 보고서를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강동철의 의료기록, 윤철호의 물자 유출 증거, 정현수의 시설비리 자료. 하지만 점차 체계가 잡혔습니다. 오성민이 만든 분류체계에 따라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서지원은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워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 군수물자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의료체계 현대화. 하지만 이런 서류들을 작성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가장 큰 충격은 독립지대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고위층 자제들만 모여있는 이 특별부대는 우리가 목격한 모든 부조리의 정점이었습니다. 최고급 장비와 물자를 독점하고 실전 훈련 한 번 받지 않고도 진급하는 동안 수많은 일반 병사들이 제 동생처럼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했지만 밤에는 진짜 전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만든 개혁안은 점점 더 구체화됐습니다.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부대 예산 투명화, 인사제도 개혁, 실현 가능성은 낮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곧 폭풍이 되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시작이 바로 독립지대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독립지대는 부대 북쪽 끝, 이중 철조망으로 분리된 곳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일반 병사들은 이곳을 귀족촌이라 부르더군요. 실탄 사격장은 호화로운 당구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투훈련장에는 잔디 골프 코스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일과 시간에 들리는 것은 훈련 구호가 아닌 당구공 부딪히는 소리와 골프채 휘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은 고위층 자제들이 암암리에 만든 곳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고위층 자제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즐겨 입었고 술과 고급 음식이 매일 배달됐습니다. 이들에게 군생활이란 그저 진급을 위한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일반 병사들은 이들의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부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 부하다. 알겠나?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훈련병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골프백 들어주기, 목욕 수발. 이런 굴욕적인 대우는 일상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타가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온 대자의 아들 리성국이 일반 병사를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9살 김민호 일병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모시며 농사짓던 가난한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했던 리성국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구타는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죽여버릴까? 살려줄까? 리성국의 구둣발에 채이고 골프채로 맞으면서도 김민호는 사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다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발길질이 머리를 가격했을 때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죠.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탈영병으로 처리하면 되죠. 어차피 천안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누가 찾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곧바로 사건을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대에 있던 김민호를 비밀리에 후송하고 훈련 중 무단이탈로 기록을 조작한 것이죠. 홀어머니에게는 불효자식이 탈영했다 며 모욕적인 통보까지 했습니다. 중령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분노에 찬 피해자의 전후 5명이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김민호와 고양이 같은 20살 병사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곡물에 휩쓸려간 동생의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밤 11시 독립지대 숙소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분노한 병사들이 리성국의 숙소를 급습한 것입니다. 격투 중에 리성국은 중상을 입었고 그를 돕던 독립지대 병사 3명도 부상당했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냐? 우리 같은 천한 놈들한테 맞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민호에게 한 짓을 똑같이 해주마.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격투 중에 초소 경계병에 총기가 피탈됐고 공포탄이 발사되고 만 것이죠.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의 병사들은 이미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총구는 리성국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살 청년들은 복수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무기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해 병사들은 체포되고 말았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가족마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농사일하던 아버지들, 장사하던 어머니들, 학교 다니던 동생들까지 모두가 한밤중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독립지대 측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리성국은 반동분자 색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특별 승진이라는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 줄 알아? 이런 일로 내가 피해볼 것 같나? 결국 김민호는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의 홀어머니는 마을에서 쫓겨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만 것이죠. 이후 김민호와 그의 어머니의 운명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다시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마치 준민이를 잃었을 때처럼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부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수사기록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더군요. 독립지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021년 동계훈련 중 실종된 3명의 훈련병들, 작년 여름 탈영으로 처리된 정비대대 부사관 5명의 기록, 그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은폐되었고요.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길수록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고위층의 비리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특수감옥에서 실종된 병사들, 부대 비리를 고발하려다 사고사로 위장된 죽음을 당한 장교들까지 분노가 차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고위층이 준비 중인 비밀 처형 계획이었습니다. 독립지대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이 처형 명단 맨 위에 있었고 그 아래로 낯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박영민 동무, 이건 꼭 봐야 합니다. 그러다 최승현이 숨가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와 전해준 문서에는 감찰부대가 우리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은밀한 모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우리를 제거할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우리의 운명도 김민호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정문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덮치러 온 것이 분명했죠. 창가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전원 비상소집, 장소는 비창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군홧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통신기를 서류 더미 속에 숨기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고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죠. 숨을 죽인 채 서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발걸음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후 접선을 위해 비창고로 가는 200m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로 느껴졌어요. 그 과정에서 2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야간 순찰 준비 중이다. 경직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동안 감찰부대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묻어났지만 아직은 제가 특수부대 지휘관이라는 직위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도착했을 때 최승현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체포됐을까요? 최승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강동철이었습니다. 정현수가 붙잡혔습니다. 강동철의 말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감찰부대에 연행되는 걸 봤습니다. 원래는 10명이었던 우리가 순식간에 9명이 된 거죠. 내 동생 준민이처럼 또 한 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후 서지원이 들어오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봉쇄됐어요. 모든 통신도 차단되고 있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창고 밖에서 서치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색조가 창고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밖을 살피던 최승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침내 서치라이트 빛이 창고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고 군홧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권총을 만지작거렸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했기에 함부로 쓸 수는 없었죠. 그리고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의무대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수색조의 발걸음이 의무대 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강동철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현수를 제외한 9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고 수색견 짖는 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문으로 보이는 부대 내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죠. 감찰부대원들이 건물마다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서치라이트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때 최승현이 재빨리 바닥을 열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파놓은 지하 통로였죠. 평소엔 군수품을 몰래 빼돌리는데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탈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씩 빨리.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지하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던 제 머리 위로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문이 닫히는 순간 위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축한 지하 통로에서 저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새벽 4시, 그때가 부대 교대 시간입니다. 제가 손전등 빛에 비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 전에 각자 위치로 돌아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정현수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정현수는 제가 구출하겠습니다. 강동철은 의료장비를, 서지원은 무기와 탄약을, 나머지 대원들도 각자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에겐 단 몇 시간뿐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준비하고 정현수도 구해내야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두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2가지 길뿐이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죽음뿐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부대 전체가 빨간 비상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준민이의 사진을 꺼내들었어요. 이번엔 달라? 작은 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모두를 지켜내고 말겠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특수작전 훈련을 위장한 우리의 탈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찰부대에 붙잡힌 정현수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위조된 훈련 계획서를 들고 감찰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차갑게 유지했죠. 정문에서 보초병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 박영민입니다. 수감자 신문하러 왔소.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계급장 앞에서 보초병은 잠시 망설이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지하 조사실로 향하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나기에 쥔 권총이 축축하게 젖어왔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감찰부대원 둘이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죠. 정현수가 갇힌 조사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문 열어. 명령하듯 내뱉은 말과 함께 감찰부대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현수, 눈 감아. 섬광탄이 터지면서 번쩍이는 빛이 좁은 조사실을 가득 채웠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정현수를 찾아 더듬는 제 손이 그의 차가운 몸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뒤돌아보니 복도에서 3명의 감찰부대원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머니 속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던졌죠. 수류탄이다. 그들이 흩어지는 틈을 타 정현수를 부축한 채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실제로 던진 건 연막탄이었지만 그들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작전 시작이다. 제 외침과 함께 부대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혼란스러운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DMZ 탈출 계획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최승현이 펼쳐놓은 지도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길이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내륙 산악지대를 통과해 양구 북방의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경로였죠. 장비 점검합니다. 서지원이 체크리스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방탄복, 야간 투시경, 지뢰탐지기 모두 6개월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것들이었죠. 강동철이 개조한 통신 교란 장치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부품으로 만든 이 장치 하나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의 부소대장이 우리를 눈치챘던 겁니다. 잠깐, 이 훈련 계획 뭔가 이상한데. 그가 무전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강동철의 교란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모든 통신이 마비되자 혼란이 시작됐고 우리는 그 틈을 타 검문소를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추적조와 마주쳤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박상민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지원이 재빨리 저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꽃이 번쩍였고 추적조의 차량이 도로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차량의 타이어가 터진 거죠. 뒤에서 또 온다. 총알이 나뭇가지를 깎아내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윤태식의 외침과 함께 두 번째 추적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장갑차까지 동원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산악지대에 들어서자 지뢰지대가 시작됐습니다. 정현수가 지뢰탐지기를 들고 앞장섰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300m, 최소 50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조가 다가오고 앞에는 지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움직여요, 빨리. 한 발 한 발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 순간 갑자기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추적조가 던진 수류탄이었습니다. 지뢰는 밟지 않았지만 그 폭발로 인해 박상민이 다시 한번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다리였죠. 잠시 상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철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혈대를 감고 모르핀을 놓는 동안에도 총성은 계속됐습니다. 서지원은 적격으로 추적조를 견제했고 저는 수류탄으로 그들의 전진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MZ가 눈앞에 보였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 방향에서 추적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저격수의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죠. 저기입니다. 한국군 초소? 그때 최승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지원이 마지막 남은 실력을 모아 헬기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고 저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모두 눈 감아. 그렇게 제가 마지막 남은 섬광탄을 던진 후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강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마침내 해냈구나.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찾았고 동생의 죽음을 밝힐 진실도 지켜냈습니다. 다행히 10명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총상을 입은 팔과 다리, 지친 몸과 마음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USB 속에 담긴 진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한국군 초소에서 우리는 즉시 군용 헬기로 후송됐습니다. 헬기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준민이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목격한 모든 부조리한 진실이 이 작은 칩 하나에 담겨 있었죠. 처음 며칠은 보안시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특수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고위급 군관 10명의 집단 탈북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자료의 가치를 확인한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폭발력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보기관 조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USB 속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단순한 군사기밀을 넘어서는 증거들이네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철창 없는 창문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0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죠. 영민 씨, 좀 어떠세요? 하나원 상담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무나 동지 대신 씨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은 의료진과 마주 앉아 북한 군병원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의약품은 고위층형과 일반형으로 철저히 구분됐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그의 떨리는 손으로 쓴 의무일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서지원은 여군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그녀의 타자 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최승현의 증언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보관해온 자료들은 북한 고위층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처형된 상관이 남긴 자료들입니다. 그분은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습니다. 정현수는 특수부대 내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의 학대였습니다. 준민이처럼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의 목소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준민이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유였으니까요. 박영민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민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연일 북한군 부패 실상을 다뤘고 국제 인권단체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 10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중들 앞에 설 때마다 준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지원은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강동철은 의료지원단체에서 일하며 북한의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한 인터뷰에서 최승현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의 의미를 처음으로 실감한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준민이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을 때였죠. 누군가의 감시도 보고도 필요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동생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준민아, 저는 향불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 지켰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준민이의 죽음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강연장에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탈출에 성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이고 부조리에 맞설 수 있는 힘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 10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자유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준민이와 한 약속이자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이유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아직 앞으로 쓰여질 이야기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억울한 저의 동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